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김건희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와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씨 관련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이성윤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죠. 네, 국회 1호 법안으로 그 이성윤 의원이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31일에요.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한 7대 의혹 있잖아요.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뭐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같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가 시간 끌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지금 이런 법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앞서 보셨듯이 그 관여를 하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하겠다.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성역화, 김건희 방탄, 이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랑 해서 맨날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성역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성역화, 김건희 방탄만큼은 누구도 부정을 못한다 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차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V1인가에 대해선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의 그 김건희 특검이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당론까지 되진 않았고요. 당론 추진 가능하다. 이 김건희 종합특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방탄이라고 바로 또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지겹도록 들어가지고 더 이상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건데요. 하나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다.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국리만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민생과 진실규명 누가 뒷전으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도대체 누굽니까? 국민의 힘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는 그 TK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만 국민인가요 혹시? 한 30%는 그들만 국민이고 나머지 70%는 국민이 아닌 거가 되는 건가요? 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지혁 원내대표도 제대로 망신당했던 게 최혜병 특검 온 국민과 함께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하더니 정작 그 최혜병 특검법은 국민 67%가 찬성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아니 도대체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의 뜻, 아니 물론 30%든 그게 3%든 0.3%든 전 정치적 성향이 다르든 뭘 하든 간에 국민이기 이전에 전 인간으로서 다 존중합니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랑 아무리 생각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인간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왜 저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꼬라지를 보면 67%가 찬성하면 이게 다수가 지금 본인들을 규탄한다고 하는데, 아니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규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함께 윤석열 김건희를 규탄한다는 겁니까? 하여튼 저들이 말하는 그 국민의 정의가 뭔지부터 한번 백분 토론에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아니 국민이란 무엇인가? 국힘 본인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게 자꾸 이상한 말만 되풀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한국경제에서 탄식을 불렀다. 앞서서 그 이성윤 의원이 그 종합특검법을 내니까 이거는 탄식을 불렀다. 한국경제 한재영 기자입니다. 한재영 기자를 제가 왜 강조하는지는 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한테 물어봤대요. 그리고 검찰 출신 다른 법조인한테도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권위의 힘을 입은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럴 수 있어요. 법원장 지내고 검찰 출신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성윤 법안은 이상한 거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웃긴 건 그럼 저도 여기에 정반대로 생각하는 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과 검찰 출신 다른 법조인이 김건희 특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왜 이제 나왔냐. 이런 얘기를 그대로 기사를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헛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 미디어 리터러시, 소위 이런 언론 리터러시, 해석 능력, 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봤어요. 아, 그럼 한지영이란 기자가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런 보도를 했는가? 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손수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한지영이라는 한국경제 기자가 얼마나 중립적 시각으로 언론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성윤 의원의 그 법안을 뭐 원로 법조인들의 이야기라고 덕지덕지 갖고 와가지고 헛웃음을 쳤다고 망신을 주는지 제가 봤습니다. 민주당 개원 첫날부터 폭주. 5월 30일 기사입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디까지 한지 한번 보자. 자, 5월 28일엔 저렇게 3명이서 이게 또 뭐라고 3명이서 기사를 씁니다.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저 한자 저거 거야, 저거 지겹도록 22대 국회 내내 볼 겁니다. 뭐만 하면 이제 거야 민주당이 다 막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은 3년 그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저 지겹게 볼 단어 거야, 끝까지 입법 독주.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일주일도 안 된 기사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5월 2일에 한 달 전이죠. 협치 걷어찬 민주. 야, 여기에 또 빠짐없이 한지영 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협치를 걷어찼대요. 최희병 특검법 단독 처리는 협치를 걷어찬 거다. 한마디로 최희병 특검을 한 것 자체가 그건 문제란 얘기입니다. 저 인간들의 얘기대로면. 최희병 특검, 아니 국힘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이거 추진하면은 그럼 협치를 걷어찼대요. 좋습니다. 그래, 무조건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입법 패키지 추진한다는 거에는 갑자기 야, 이거는 민주당이 과연 받을까? 야, 진짜. 아니 이 잣대대로면 원래 정상적인 거라면 민주당의 최혜병 특검 추진, 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뭐 김건희 특검 그 종합 뭐 이거 추진, 이런 거 국힘이 받을까? 이런 거 국힘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진짜 언론인이라면, 아니 언론인은 유튜버들보다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리 유튜브 조회수 막 100만 200만 나와봤자 언론인들이 포털에 계속 걸리고 소위 그 공신력 차원에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유튜버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정부 거를 민주당이 안 받으면 되게 이상한 것처럼, 정부 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본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죠.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봤어요. 제가 와, 저 대단한 기자인데 뭔 기사를 썼을까. 한재영 기자, 한국경제. 떠나는 김진표, 이거 당원의 당선 기여는 5%에 불과하다. 와, 이 김진표 의장의 말을 또 선수 저렇게 따옴표를 써줍니다. 야, 기가 막히죠. 그러더니 끝이 아니에요. 김진표의 쓴 소리.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다. 한지영 기자. 아니 김진표의 쓴 소리라고 저렇게 따옴표 얼마나 써줄 겁니까 도대체. 또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열받는 건데, 경찰에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 테러 사건 때 핏자국 왜 지었냐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의 음모론이다. 또 음모론 피고 있다. 이것도 역시 한국경제 한지영 기자예요. 야, 이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제가 리터러시를 맨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이런 디지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나무위키, 유튜브, 언론, 포털, 방송 사방에서 쏟아지는 그 정보의 홍수, 무한대의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서 모든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정치 고관여층, 초고관여층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정치인들이 각종 정보를 요약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안을 숙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무한대로 생산되고 무한대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안을 봤을 때 해석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교육 차원에선 지금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엔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디지털, 노동, 금융 이 공교육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저 이 3대 공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디지털, 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한지영 기자 그냥 언론인이 저렇게 얘기했구나. 얼핏 보면 아 이성윤 의원이 저 종합특검법을 낸 게 법조인들은 정작 비웃고 있구나. 뭔가 그냥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저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물론 그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완성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저런 식으로 쓱쓱 뭐 원로 언론인 법조인이랍시고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언플하는 게 그럼 이걸 쓴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출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림양이도 야 그거 뭐 좌파 방송이잖아. 야 저거 진영 논리에 저 그런 거 비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근데 저런 식으로 언론의 포털에 떡하니 걸리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언론인의 책무입니까? 저게 그 기자 정신입니까? 저래놓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기자다 그러면서 뭐만 하면은 막 개혁하려 그러면 언론인의 자유 우리는 중립을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몇 개만 봤는데도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그 중립을 취하고 있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명품백 전달 현장의 목격자 심지어 그 코바나 출신 2명이 동석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한지영 기자는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건 안 보이나요? 특히 지금 최재형 목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청탁한 뒤에 대통령실 과장 이 조 과장이 보훈부로 연결해줬다. 대통령실 소속의 조 과장과 당시 국가보훈처 직원의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그 조 씨는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김건희 씨의 행사 일정을 전담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주요 일지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저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해서 망신주기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미 초를 치고 시작하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최재형 목사가 중요한 그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한테 청탁한 증거라면서 USB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까지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지금 뭐 대통령실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언질해준 정황은 명확하게 담기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중앙지검이 그 처리를 하는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저런 식으로 김건희 씨를 옹호하고 언론에서 김건희 띄우기를 재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여담의 모든 부담이 간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가 결국엔 저렇게 컴백했다 라고 해서 언론에서 막 사방에서 띄워주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지난 2년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통령실과 국힘 모두의 부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김건희 씨 띄우기에 여권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여권 관계자들은 이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 언론 노출은 좀 최소화시키고요. 김건희 씨 관련 발언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차마 김건희 씨가 등판하는 거는 그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럼 언론 노출 좀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먹히죠.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장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UAE 대통령 국빈 방안을 무려 1년 전부터 준비하셨다. 야 대단하십니다. 야 이러니까 여권 관계자고 나발이고 무슨 얘기야. 자기들끼리 심지어 국힘 정치인들이 김건희 씨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안 먹히죠. 어디 하고 네가 튕겨져 나가면 나갔지. 이게 이런 상황이고 야 무려 이런 언필까지 나왔죠. 손편지로 진정성을 보였다. 손수 UAE 정상가족을 챙겼다. 야 이제 이쯤 되면 한 몇 년 지나면 뭐 4살 때 막 하늘을 날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올 판이에요. 이번에 워크숍에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리스크를 적극 대응해야 된다. 지금 뭐 최순실화하고 있고 국정농단이란 말도 나오고 있고 이거 가볍게 봐서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쉴드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힘의 한 초선 의원이 이걸 두고 임명진 위원장의 말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될까? 하지만 국힘의 아무리 초선 의원, 아무리 300명 중에 한 명인 그 입법 기관이 그 기관의 그 구성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함부로 저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아무튼 임명진 씨는 워크숍에서 한동훈 씨까지 저격을 하는데요.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저 막 떠벌거리고 다니냐. 108석 얻은 것도 다행이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만만한 게 한동훈 씨죠 지금. 그래서 민주당과 국힘의 선대위를 보면서 우리 당이 질 거라고 생각했다. 야, 대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누구냐. 별의 별걸 다 겪은 선거의 맹장이다. 근데 우리 한동훈으로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근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아니 저렇게 갑자기 2조 심판 얘기해가지고 선거 말아먹었다는 거는 국힘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부정 못하는 사실이고요. 저렇게 자기 셀카 하나 찍고 있는데 국힘 출마자들도 얼마나 부글부글했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그러든 말든 한동훈 씨는 또 애지간한 그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김홍국 씨를 만났죠. 김홍국 씨는 지금 저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한동훈 씨를 만나서 자기 뭐 인정해줬다고 인정 욕구를 채우고 있을 게 아니라 그동안 해병대 수십 년간 팔아왔잖아요. 한동훈 씨를 만나서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만약에 나가게 되거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제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내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욕먹진 않을 겁니다. 지금 김은국 씨가 단순히 그 국힘 지지자라서 욕을 이 정도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김은국 씨는 여태까지 해병대를 그렇게 팔아와 놓고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아예 입 싹 닫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국힘을 그러니까 지지해야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는 아무튼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뭐 이런 얍삽한 인간이 다 있습니까? 아니 김건희 씨 그때 당시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경률 씨가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니까 바로 어디 입 다물어 이 자식아 하고 바로 그냥 싹 그 두더지 게임 마냥 그 고개 사라졌죠. 아니 할 말 하는 사람이라며요. 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김건희 씨 얘기는 왜 못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씨가 패소 확정됐죠. 패소가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저기 자기의 문제를 보도한 기자들은 막 고소하고 법적 대응으로 저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언론에서 열심히 띄워주는데도 법적 대응 나서는 거 보면 참 민주진영에서 정치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 막 이렇게 탈탈 털리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심지어 본인이 검찰에 있던 시절에 열심히 언론에다 떡밥 줘가지고 재미 많이 본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는데 싸울 줄 아는 사람인데 저렇게 연전연패랍니까? 아니 다 말아먹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한동훈의 알미란 무엇인가 이것도 거의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검찰에 있는 사람들의 물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겠지만 특히 저런 그 특수부 수사했던 사람들의 특징인가 싶은데 제가 조선업을 압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해봤으니까 압니다. 의료 쪽 잘 압니다. 내가 의료 관련한 수사를 해봤으니까 압니다. 금융 쪽 내가 전문가지. 왜? 내가 그 금융 쪽 내가 또 대기업 수사도 해보고 하니까 내가 압니다. 아니 그들의 알미란 무엇인가 이것도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게 국민이란 무엇인가처럼 한동훈 씨에게 알미란 무엇인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나쁘끄럽게 띄워줬었습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까지 하면서 별의 별 헛소리들을 다 했어요. 근데 막상 아무리 언론에서 저렇게 실드를 치고 막 띄워준다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그래야 서폿을 받아갖고 뭔가 더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데 아니 자기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나락의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언론에서 저렇게 롤러코스터 태워서 올려줘도 자기가 셀카 찍고 2조 심판 타령하고 아주 막 혼자 본인에 취하고 다니니까 알아서 저쪽 보이지 않는 심해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현실은 요 코찔찔이짜리 모든 걸 설명해준다.
도대체 뭐 저런 사람한테 막 강남 8학군 운운하면서 스마트하고 젊은 새로운 보수가 탄생했다. 역사를 쓴다. 천재적인 정치인이 탄생했다. 어휴. 이러니까 김태형 지사의 비판처럼 그냥 저 관종이야. 관종, 악플러. 이게 지금 한동훈 씨를 대표하는 단어가 됐죠. 그래서 식사나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지금 뭐 김원국 씨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식사 피하고 도망치고 그럴 게 아니라 만나서 이제 무슨 핑계로 거절하겠습니까? 아니 뭐 갑자기 뭐 코로나라도 걸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둘이 좀 만나는 그림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렇게 겁도 없이 전대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오히려 국힘 내부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친윤 그룹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신나가지고 전대 출마를 한다고 하죠. 근데 정작 연금개혁 특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서고 설령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빨리 나와라 제발 기다렸어 이런 반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시작했죠. 어떤 식으로 한동훈 씨의 그 언플을 슬슬 시작하냐? 한동훈의 팬카페 위드훈이에서 이재명의 제명인의 말을 넘을까? 아니 줄어드는 격차라고 하는데 아니 애초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고. 이것도 디지털타임즈의 권준영 기자거든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그 격차. 아무튼 팬덤 결집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해요. 보니까 지금 8만 명에 육박하는데 제명인의 말은 20만 명을 훌쩍 넘긴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뭐 어쨌든 그 그래프가 이렇게 좁혀지니까 격차가 줄어든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 위에 막 그 유튜브 구독자 한 100만 200만쯤 가면 성장세가 굉장히 그 느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한 구독자 10,000명 좀 넘으면은 좀 어느 정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거든요. 그럼 10,000명 넘은 사람이 막 2만 3만 가고 여기서 이제 막 100만 있는 유튜버가 성장세가 좀 이렇게 둔화되면 줄어들고 있다 격차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 붙이는 해석이랍시고 정치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이게 한동훈의 지지층의 결집 현상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이런 무지막지한 얘기를 합니다. 아이 무서워라. 아니 심지어 매일경제 이유섭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섭게 늘어나는 한동훈 팬덤. 무섭게 늘어나고 있네요. 네, 무섭습니다. 네, 어우. 그러더니 이유섭 기자는 요게 또 만족을 못했는지 하나 더 때리는데요. 우리 팬카페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문자 폭탄과 비하를 금지했다. 요게 누구랑 비교하는 거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와는 다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래서 훈이 팬덤이 51세에 2만에서 8만 명을 넘겼다. 눈물겹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이러다가 막 8만 넘어서 80만 800만 아예 8천만 8억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냥 좀 더 써서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탄력을 받아서 역시 한동훈 팬카페는 다르다. 한동훈과 함께하면 길이 된다. 그리고 용산과 국힘을 때리는데요. 용산과 국힘에서 지금 한동훈 죽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제가 앞에 보셨듯이 뭐 비하 금지라고 했는데 한동훈 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씹고 있던데, 민주진영보다 더 세게 때리던데. 아무튼 선한 영향력 카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윤석열 홍준표 안 가리고 때리던데, 그러더니 갑자기 개딸이랑 연결합니다. 한동훈 팬덤은 개딸을 닮아가고 있다. 이제 세계관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이버 댓글에서 한동훈 지지자들은 야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언론에서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 개딸로 몰고 갈 줄 알았는데 딱 맞네. 너무 투명하다. 막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과 팬덤이 만만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데요. 저도 싫거든요. 저도 한동훈 씨 지지자랑 이렇게 묶이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애초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웃겨갖고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아니 일단 이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언론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 구도를 잡냐에 따라서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홍민성 기자도 저런 식으로 개딸의 입김이 더 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개딸 입김이 더 세진다고 또 개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미 내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시대에 종북 간첩머리가 왜 안 먹히겠습니까? 갑자기 이승만을 갖고 와가지고 무슨 동상을 세우네, 거기 기념관에 500만원을 뭐 투척을 했네, 이런 이따위 언플이 왜 안 먹히겠습니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왜 망하겠습니까? 어설프게 서울의 봄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왜 다리가 찢어지고 있겠습니까? 안 맞는다고요.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개딸 타령, 이재명 방탄 타령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러다가 한 2070년에도 개딸이 망친 대한민국, 이따위 기사를 보게 생겼어요. 지금 발전이란 걸 안 합니까? 아니, 좀 정도껏 해야죠. 참고로 저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는 기사를 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정치 고관여층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한동훈 씨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동훈의 센스가 돋보인 장면, 들기만 하면 품절. 그래서 막 김건희와 한동훈 가방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 심지어 한동훈 어르군 신드롬 그 책으로 나온다. 아니,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더 얹어가지고 한 4살 때부터 막 천자문 떼가지고 무슨 7개 국어 했다고, 7개 언어 했다고 하고요. 한 6살쯤 때부터 막 IQ 한 300 찍어가지고 그냥 모든 세상을 다 통달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래서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야, 한동훈 씨 관련한 그 기사 따옴표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폭주를 막을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진작부터 했었고, 야, 심지어 잠룡끼리 만났다. 원희룡 한동훈 강남식당에서 만찬. 이게 잠룡인지 잡룡인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리고 무슨 뭐 이병헌 대사와 소름 돋게 똑같다 이러면서 또 한동훈 씨를 띄웠던 그 장본인이고요. 민망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동훈 씨 관련해선 밑도 끝도 없이 저렇게 막 계속 띄워주는 보도를 한 게 바로 한국경제의 홍민성 기자인데, 이 홍민성 기자가 최근에 저에 대해서도 보도를 저렇게 했더라고요. 신천지 유착 의혹을 제기한 황희도가 2심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야, 홍민성 기자. 예, 아무튼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저한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 사실상의 판결 내렸다는 거를 언급을 한 걸 바로 저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성일종 씨가 그 법의 심판 얘기한 거, 지금 국힘 사무총장이죠. 전 이걸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힘이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하겠대요. 저런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거면요, 바로 그대로 뒤돌아서 본인들 속해 있는 그 국힘 정당에다가 계속 얘기하세요. 똑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이재명 대표 무슨 조폭 엮고 돈다발 타령하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제대로 처벌받았습니까?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저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시민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든 뭐 언론이든 저에 대한 비판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저한테 똑바로 보도해라, 똑바로, 뭐 보도라고 한 것도 웃기죠. 똑바로 영상 만들어라, 비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뭐 비판, 난 뭐 한동훈 씨처럼 그렇게 말장난 안 할게요. 저 비판 다 받아들이는데 알고 까라고요. 알고. 일각에선 저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의 신자만 꺼내도 황희두처럼 된다, 저 징역형 받는다, 이렇게 입틀막, 셀프 입틀막을 맞게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다. 국힘당, 곽상도, 이명박 재단, 여기서 고소고발해서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형사재판이 묶였었고요. 최종적으로 1심에선 전부 무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2심 뒤집히고 대법원 최종 국힘당 곽상도는 무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것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나와서 사회봉사 80시간 받았고요. 징역형도 이거 제가 받아들인다니까요. 형사 부정 안 합니다. 대법원 부정 안 하죠. 근데 국힘에선 1000만원의 민사소송을 걸어왔어요. 앞서 보셨듯이 국힘에선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국힘에서는 좋아요, 이명박 씨가 국힘 소속이니까 우리 당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민주진영 정치인들이 온갖 걸로 털렸을 때
민주당에서 앞으로 모든 거 다 나서면 당신들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제가 이런 거 매 눈을 켜고 계속 볼 거예요. 그거 갖고 한마디라도 뻥끗하면 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 고쳐지지 않을 때까지. 제가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 보면서 1000만원의 민사 걸어왔습니다.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억이든 걸었다고 치자고요. 최종 4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민사적으로 결국엔 최종적으로 나왔으면 받아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400만원 제가 국힘에 곧 줄 겁니다. 근데 제가 뭐가 화가 나느냐, 왜 도대체 영향력 차원에서 앞서서 한국경제 홍민성 같은 사람들이 기사 쏟아내면 포탈 막 걸리고 댓글 수천 개 달리고 조회수 막 몇천 몇만씩 막 나와서 사방에 퍼지고, 그런 언론들, 언론이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데만 있는 것도 아니죠. 조중동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대다수의 언론, 국힘 측 스피커들, 저들은 보수 스피커, 극우 스피커라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국힘 찬양하고 윤석열 찬양하는 스피커들한텐 왜 저렇게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게 진짜 어이가 없다는 거고요. 재판부에서도 저한테 무슨 그 당시에 한 40만인가 그 정도 되는 유튜버였으니까 영향력, 인플루언서 어쩌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100만 넘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무슨 대각선 연구소 이런 데나 한수 타령하는 그런 채널들이나 아니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왜 그냥 넘어가냐니까요. 그게 열받는다는 거예요. 민주진영 유력 인사들 향해서 이재명 대표 얼마나 털렸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조국 대표도 얼마나 악마화 당했습니까? 이외로도 민주진영 유력 인사들 향해서 얼마나 가짜뉴스가 쏟아졌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계속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짜뉴스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비슷한 판결 나왔습니까?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그 정진석, 이런 인간이 비서실장으로 갔죠. 비서실장으로 간 정진석 씨가 노무현 대통령 그 가족분들한테 끔찍한 말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노사모 판사다. 국힘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판사들한테 저거 그 윤사모 판사다, 저거 한사모 판사다 그랬으면 국힘 미디어국이나 저 성일종 같은 인간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법부 부정한다고 난리 쳤지 않겠습니까? 저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왜 저러한 조중동을 비롯한 국힘 측 스피커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이라는 그 방패는 무제한적으로 거의 보장을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저를 비롯한 민주 진영한테는 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을 제가 풀 수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거 정신 못 차리고 부정하네. 부정 안 한다니까요. 형사 민사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뭘 부정합니까? 대법원 최종 유죄 나온 거 받아들이고요. 피선거권 10년 박탈 당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든 말든 어차피 전 못 나가요. 받아들입니다. 민사 받아들여요. 400만원 줘야죠. 근데 제가 내는 이 대신 다른 모든 대한민국 5천만 국민한테도 똑같은 잣대, 똑같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선택적으로 너만 내, 너만 법 지켜, 너만 책임져,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나 열받았던 게 이 사건 때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힘 정치인을 고소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의당에서도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때 모욕죄 고소 취하해라.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30대 청년이라고 보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을 고소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딱 언론에서 프레임을 잡아놓으니까 다수의 반응이,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근데 대통령이 고소까지 하는 거는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식으로 30대 그냥 멀쩡한 평범한 청년을 고소한 것처럼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의문은 그겁니다. 언론에서 오케이,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원래 공직자, 고위공직자,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근데 왜 이명박 재단에서 저를 고발했을 땐 이딴 식으로 보도했냐 이거예요. 제가 진짜 이거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진짜 열받아가지고, 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저도 예전에 정치 저간여층일 때 안 당해보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고 내가 그래서 초고간여층이 돼갖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더 열심히 목소리 내고 더 나서서 싸우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괜찮은 겁니까 혹시? 보세요 저거 기자 딱 그 따옴표를 보세요. 앞서 보셨던 거는 30대 청년이라고 보도하는데 저 사람이요 국힘 비례대표까지 당당하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 저는 이때 20대였고요. 정치 안 한다고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당 황희도 고발, 여당 선대위원장 고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 고발. 저한테는 왜 민주당 타이틀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또 사람들이 딱 처음 이 제목만 보고 받아들였을 때도 민주당에서 뭐 또 잘못했나 보네 이렇게 그냥 넘길 텐데 앞서서 저 김정식이라는 정치인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 그 언론의 프레임대로였으면 저한테도 이렇게 보도를 해주던가요. 이명박 재단 20대 청년 고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기계적 균형, 기계적 기승전 중도주의를 싫어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그래 이게 중립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중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애초에 중도라는 거는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할 뿐더러 이걸 직접 겪고 나니까 진짜 한동안은 특히 저 정의당에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30대 청년 아니라고 제가 막 그때 글 엄청 썼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잣대대로 할 거면 나도 20대 청년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게 싫다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좀 달라야지 하면 그럼 저 인간도 30대 청년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 비례대표에 나온 정치인이라고 보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울어 있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나니까 이거 그냥 기승전 중도로는 답이 없다. 이건 못 참겠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각자 본인이 꽂히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사안으로든 재판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재판을 하게 됐을 때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거나 아니면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 왔는데 언론에선 오히려 그런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막 극단적이고 강성으로 몰아가고 오히려 정부 정책이 막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느끼는 분노 결국에는 그게 일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그 전투의 기술 관련한 강의를 전국에 다닐 때 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정서적 일체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요즘 정당 일체감이 예전에 비해서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요즘 청년 청소년들 세대로 갔을 때. 그래서 그 일체감을 예전처럼 거시적으로만 했을 때는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건 이제 미디어 플랫폼의 환경 변화와 이런 거랑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큰 틀에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 심판, 탄핵 이런 여론이지만 미시적으로는 그게 안 와닿는 사람들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미시적인 거고 이게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개개인이 정말 그냥 주위에 있는 친구 한 명, 술자리에 있는 그 지인들 그때 어떤 식으로 와닿게 체감할 수 있게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거는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싱크탱크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온라인상 그 돈 없는 혐오, 조롱, 사자 명예훼손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 그건 또 그거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전 지금 되게 중요하죠. 속도전. 왜냐면 속도전에 밀리면 오늘 이 이슈 터졌다가 하루에도 수많은 이슈가 계속 터지죠. 그러니까 그 정치 고관여층이 하루 종일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슈를 캐치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알림이왕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하루에 짤 영상 2개씩 하는 것도 맥락 연결이에요. 이 맥락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아마 주위에 정치 저관여층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서 많이 그 비슷한 생각을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어느 순간 어떤 사안을 쫓아가다가 맥락이 뚝 끊기고 막 복잡해지면 모르겠어. 내가 그런 거까지 어떻게 다 알아. 이러면서 그냥 관심을 서서히 끊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 소위 기득권 카르텔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꽈버리죠. 언어도 막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자꾸 막 법적인 언어 막 법적인 용어 막 한자 막 갖다 쓰고
글도 막 뒤죽박죽 막 어렵게 만들어놔요. 막 해놓으면 일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다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맥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제가 자처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서적 일체감, 속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건 효능감. 효능감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보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효능감이 떨어지면 아무리 내가 좋은 취지로 힘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도 그래서 민주당에 실망했다, 비판한다, 뭐 이런 분들도 좀 늘어나셨다가 지금 다시 이재명 대표님이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을 캐치하시고 22대 국회에서 속도전을 강조하신 상황에 그래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인데, 어쨌든 당내에서도 이 상황을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문화 영역에서 봤을 때 제가 고민한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서적 일체감, 그리고 속도전, 효능감,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요걸 중심으로 온라인에 대한 문화를 인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그 바운더리를 더 넓혀갈 것인가, 우리의 영토를 어떻게 더 넓혀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건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봅니다. 단순히 정치 선거 시즌에만 이걸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당에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의견을 전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이 온라인 영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봉하마을에 갔을 때 또 이렇게 잠깐 뵀었는데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이 났고,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의 디지털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문제에 또 관심을 가져오셨잖아요. 특히 일베 공무원들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방법론하고도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님이 계실 때 저도 민주당의 그 온라인 그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지금 박지혜 의원님이 이번에 디지털 쪽을 맡게 되셔서 그쪽으로 저도 계속 그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